비가 내리는 4월의 오후,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의 조용한 조문객 행렬 사이로 저는 검은 옷을 입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주, 올해로 67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전 남편 한도연의 장례식 날입니다. 영주 씨, 괜찮으세요? 옆에서 도연의 후배가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입가에 힘을 주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사람의 장례식인데도 제 심장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혼 후에도 도연과 저는 같은 슬픔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도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니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 셋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었죠. 파리의 북역 기차역에서 8살이던 아들 지훈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손을 좀 더 꽉 잡고 있었더라면 후에는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연과 저는 지훈이를 찾기 위해 파리에 한 달 넘게 머물렀지만 결국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 도연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지. 지훈이도 어디선가 잘 지내길 바라야지. 그의 그런 태도가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 그래요. 끝없는 싸움과 갈등 끝에 우리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도연은 새 삶을 시작하려 했죠. 장례식장 입구에 흰 국화 더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오가며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상객들에게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길었던 장례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 대부분의 조문객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2명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50대의 백발이 섞인 서양인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계 얼굴을 가진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도연 선생님 문상 왔습니다. 백발의 서양인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BBC의 로버트 윌슨입니다. 도연 선생님께 과거 취재 관련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쪽은 제 후배 기자 제이든 한입니다. 그들 중 동양계 얼굴을 가진 젊은 남성이 조문록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가 고개를 들어 올릴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목선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 왼쪽에 특이한 모양의 얼룩점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의 뒷목 왼쪽에도 반달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는데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얼룩이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훈이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훈이.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그가 어색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전 부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든 한입니다. 그가 영국식 억양이 묻어나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는 그의 손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제 손이 명함을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명함에는 제이든 한 BBC 코리아 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계신가요?
모든 이성적 판단을 벗어난 질문이었지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어렸을 때 영국으로 입양되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제 입양되셨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전쯤이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Jaden, we should go now. 옆에 백발 남성이 제이든을 향해 말했고 제이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돌아서 장례식장을 나가는 모습을 저는 얼어붙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어린 지훈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물록을 들여다보니 그가 남긴 서명 제이든 한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BBC 로고 아래 그의 이름과 직함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홀로 장례식장에 남아 도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혹시 지훈이를 보내준 건가요? 저는 도연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 살아났습니다. 지훈아, 너 맞지? 그런데 왜 엄마를 모르는 척 하는 거니? 장례식장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이든의 명함을 손에 쥐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지훈이일까? 화분 옆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난 날부터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사진첩이었습니다. 지훈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란 눈, 도톰한 뺨, 그리고 왼쪽 목에 있는 그 반달 모양의 점까지 어제 본 제이든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이든 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몇 개의 기사와 인터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이든 한 BBC 방송에 떠오르는 스타 기자. 한국계 영국인 제이든 한 아시아 분쟁 지역 출입 기자로 데뷔. 전쟁 취재 중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으로 주목받는 BBC 제이든 한. 그의 인터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입모양, 눈을 깜빡이는 습관, 손짓까지 모두 어린 지훈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틀림없어. 노트북을 덮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BBC 한국지국 주소를 확인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고층 빌딩 내에 BBC 한국지국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알아볼까? 믿을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BBC 한국지국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의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 제이든 한 기자님을 뵙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잠시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성은 내선 전화를 걸더니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이든 기자님이 나오실 겁니다. 5분쯤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제이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장례식에서 뵀던 분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박영주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회의실로 가시죠.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으신가요? 입양되기 전에요. 제이든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라고요. 30년 전 파리 북역에서 잃어버렸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지훈이에요. 8살 때 찍은 지훈이의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목 옆에 반달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이드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목 왼쪽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제 입양 기록에는 제가 한국계 고아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아, 그를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제가 당신의 아들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제이든 한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버렸던 부모가 이제 와서 찾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기차역에서 잃어버렸던 거야. 그곳에서 한 달 넘게 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제이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잃어버렸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엄마였던 사람이 잠깐만 여기 있어라고 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 너는 갑자기 사라졌어. 내 아빠랑 나는 미칠 것처럼 너를 찾아다녔어. 제이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의 제 삶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요. 그는 차갑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그의 어릴 적과 같은 눈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8살 지훈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준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BBC 국제부 특파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BBC 홈페이지에서 제이든의 향후 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주 서울 국제포럼에서 국제 분쟁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눈에 결심의 빛이 서렸습니다. 증명해야 해. 지훈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훈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지훈아.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BBC와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이드는 제 연락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또한 그 가능성을 인정했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국제포럼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제이든 한, 오후 2시 강연, 국제회의실 비올. 가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지훈이의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며 비올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강연 시작 전이라 좌석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저는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제이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든 한입니다. 그의 영국식 억양이 묻어나는 한국어가 홀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강연 중간에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병을 내려놓자 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연장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이든의 표정이 긴장된 듯 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국제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신지요? 의외의 질문이었는지 제이든의 표정이 살짝 풀어졌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강연장 밖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제이든도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제이든이 혼자 된 순간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왜 계속 저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지난번 만남 이후로 연락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셔서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당신의 아들일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제 삶을 바꾸진 않아요. 제이든 씨 가지고 계신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그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한도연 씨가 쓴 일기입니다. 아들을 잃은 후 매일 써내려간 기록이에요. 제이든의 눈이 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과 국제아동실종센터에 문의했던 서류들입니다. 제이든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서류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 항상 갖고 다니던 태권브이 인형의 일부입니다. 기차역에서 사라진 후 저희가 찾은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제이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 조각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든의 선배 기자 로버트였습니다. 제이든, 무슨 일이야? 제이든이 로버트에게 영어로 몇 마디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로버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이든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이든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겠어요? 로버트가 제이든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들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과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제이든이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주신 일기와 서류들을 밤새 읽어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제 기억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제이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저는 분명 부모님이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기에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저를 잃어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랬어요. 한도연 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동안 저는 기차역 안내소에 가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한도연 씨가 미친 듯이 아들을 찾고 있었죠. 제이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제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경험 후에 아이들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제이든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태권브이 인형 조각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엄마가 웃으며 사진을 찍던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을 겁니다. 여행 둘째 날이었죠. 제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에펠탑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프랑스 고아원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린 마음의 충격으로 그렇게 기억이 변형됐을 수도 있고요. 제이든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세요? 8살짜리 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어떤 기분인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해 한국에서 온 아이라 불렸던 기분을 제이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매일 밤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올 거라 믿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언제부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영사관과 경찰서, 모든 곳을 다 뒤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국제기구를 통해 계속 찾았어요. 한도연 씨가 체념한 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이든 씨가 제 아들이라는 걸요. 서류가 아니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이든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저 당신이 제 아들임을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요. 다만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이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니 여기 연락처를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쪽지에 번호를 적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이드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제이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매일 아침 먹던 음식이요. 저도 기억을 되새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날진 모르겠지만 달걀 프라이에 케첩으로 얼굴을 그려서 주면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해줄 때면 웃으면서 밥을 잘 먹었었죠. 제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난 듯 곧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희망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제이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가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지훈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30년 만에 드디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이든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장례식 이후 그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들이 아직 거실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받은 상자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끌어당겨 열어보았습니다. 도연이 남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책,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개의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1, 2, 3 이렇게요. 첫 번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1994년 지훈이가 사라진 그 해의 일기였습니다. 8월 12일 파리. 오늘도 지훈이를 찾지 못했다. 영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울었다. 내 잘못이다. 화장실에 데려간 내가 손을 놓쳐버렸으니. 페이지를 넘길수록 도연의 절망이 깊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8월 30일 파리.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지훈이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 머물 수 없다. 비자가 만료되었다. 어떻게 이대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그 고통을 다시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리에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2월 15일. 오늘도 국제실종아동센터에 연락했다. 아무런 소식이 없다. 영주는 여전히 지훈이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이어리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리, 도연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해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오늘 BBC와 인터뷰를 했다. 한국 전통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영국인 기자는 친절했다. 그의 동료로 한국계 영국인 기자가 있었는데 묘하게 지훈이를 떠올리게 했다. 이제 지훈이는 30 후반이 되었을 테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그 한국계 영국인 기자가 신경 쓰여 검색해 보았다. 제이든 한이라는 이름이다. BBC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이도 비슷하고 입양된 시기도 맞다. 혹시 지훈이가 아닐까? 영주에게 말해야 할까?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지훈이를 찾고 있다. 내가 희망을 줬다가 실망시키면 어쩌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지훈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2024년 1월 3일. BBC 제이든 한의 모든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았다. 그의 목소리, 표정,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지훈이와 너무 닮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제이든의 명함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만난 것이었군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주님이시죠?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BBC. 제이든의 선배 기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이든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제이든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좀 더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호텔에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든에게 문자를 보내볼까 하다가 도연의 다이어리가 주는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의 다이어리를 제이든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제이든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이든 씨, 박영주입니다. 도연 씨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주 씨, 제이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호텔에 있습니다. 혹시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 호텔 주소와 객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서둘러 다이어리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지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이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넓은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종이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도연 씨의 다이어리들입니다.
장례식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제이드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도연 씨가 당신을 알아봤다는 내용입니다. BBC 인터뷰를 하면서요. 제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다이어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이든이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의심했군요. 제가 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이드는 다른 다이어리들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994년 파리에서의 기록에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말 한 달 넘게 파리에 머물며 저를 찾았던 건가요? 네. 경찰서, 병원, 고아원, 가능한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제이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다른 기억을 갖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부모님이 너를 두고 갔다고 말했죠. 어린 나이에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이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제 입양 기록이요.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들의 스캔본이 보였습니다. 파리 경찰이 저를 발견했다는 기록, 고아원으로 이송된 기록, 그리고 6개월 후 영국으로 입양된 기록까지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그는 스크롤을 쭉 내리더니 다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8월 17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지훈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파리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 영주는 밤새 울었다. 내가 지훈이의 손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제이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고아원과 입양기관 사이의 소통 문제였을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기도 했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이든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네, 제가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호텔에 머물면서 제 과거에 대해서 파헤쳤어요.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영국 고아원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원래 지훈한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미아라고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든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정말 제가 지훈이가 맞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네요. 제이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이 지났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영국인으로 자랐고 영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당신이에요. 저는 그저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고요. 제이드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져온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였군요.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습니다. 말씀하셨던 태권브이 인형을 안고 있네요. 그 인형을 정말 좋아했어요. 밤에 자를 때도 꼭 안고 잘 정도로요. 제이든의 눈에 갑자기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돌아오는 순간 같았습니다. 문득 기억이 납니다. 그 인형은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죠. 맞아요. 정확히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제이든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케첩으로 얼굴을 그려주셨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아요. 눈, 코, 입을 케첩으로 그려주면 좋아했었죠. 제이든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서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요. 밤이 깊어질수록 제이든의 목소리에서 딱딱함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도연 씨, 아니 아버지의 묘소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이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죠. 함께 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30년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죠. 제이든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툴게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훈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네, 이제 그렇게 불러주세요. 지훈이의 대답을 들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3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만들어가면 되겠죠. 호텔을 나오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묘소에 갔다가 제 짐을 좀 가져와도 될까요? 귀국하기 전 며칠 동안만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환영이야.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 어젯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가 오늘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아침, 지훈아. 함께 차에 올라 도연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면 돼.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아침 햇살이 비석들 사이로 고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비석 앞에 서자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제 손을 놓치셨다고 자책하셨다던데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잘 자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훈이는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마도 인터뷰 때 저를 알아보셨지만 확신이 없으셨겠죠. 갑자기 나타나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도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도연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약속했잖아요. 지훈이를 꼭 찾겠다고요. 그 약속 지켰어요. 묘소를 나오는 길,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에서 어린 시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한 가지 결정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한지훈으로 활동하고 싶어서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좋은 결정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호텔에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몇 주 정도 한국에 더 머물 예정인데 어머니 댁에서 지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방도 널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제 말에 지훈이가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제 방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래,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집에 도착해 지훈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8살 지훈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들, 책상 위 장난감 자동차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태권브이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형의 왼쪽 다리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파리 기차역에서 발견된 천 조각이 원래 있던 자리였죠. 이게 그 인형이군요. 응, 기차역에서 발견된 천 조각만 빼고는 그대로야. 지훈이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30년의 시간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죠. 다음 주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다시 헤어져야 한다니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BBC 아시아 담당으로 신청했거든요. 공항에서 우리는 포옹을 나눴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어머니. 기다릴게, 지훈아. 그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30년간이나 오지 않던 봄이 드디어 제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